네, 저는 번역가 노지향인데요. 제가 선생님 책을 친애하는 나의 지배계를 전부터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와, 하재영 작가님 이렇게 좀 넘비경 작가가 드물잖아요.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글쓰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책이 나온 지 얼마가 됐죠? 지금 네. 이제 한 2달 가까이 되는 야.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음. 우리 이야기를 누가 읽겠니? 하지만 어.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거든요. 네, 약간 네. 반응이 좋은 편이고 저는 음. 앞으로도 계속 읽힐 것 같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예. 굉장히 좀 이제까지 나온 모녀서사랑 다른 점도 있으면서도 지금 꼭 나와야 될 책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반응이 어떠신지 그래요? 예, 그게 가장 궁금해서요. 일단 엄마가 처음에 책이 나올 당시에는 되게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제 책이 나왔지만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예. 근데 이제 요번에는 되게 좀 긴장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러다가 저는 이제 글을 통해서 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는데 엄마한테는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낯선 일이기도 하고요. 또 근데 이제 책이 나오고 난 뒤에 같이 언론사 인터뷰도 책에 대해서 하고 또 독자분들 반응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엄마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단순히 내 인생을 회고하는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난 좀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도 되게 반가웠고 또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왔을 뿐인데 네가 더 내 인생을 좀 의미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그러니까 좀 그래도 사실은 엄마의 반응이 제일 걱정이었었는데 이제 저도 조금 이제 마음을 놓고 마음을 있고요. 놓아줬구나.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엄마에 대해서 이제 책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나와 가장 가깝고 내가 거의 모르는 한 여성에 대해서 이제 언젠가는 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지금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모녀서사가 되게 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서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했을 때 이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도 이제 지금 쓴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가 그때 이제 뇌출혈로 돌아가실 뻔하면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시간이 무한대로 있지 않다라는 걸 좀 너무 당연하지만 새삼스럽게 좀 깨달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스스로를 논픽션 작가 이렇게 정체화하면서 저는 좀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 좀 일반적으로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어떤 뭐랄까 세계와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저에 대해서 한번 쏟아내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좀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단계에서 저한테 좀 필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필요한 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어머니하고 이제 몇 년 전부터 통화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앞부분은 이게 구성은 혹시 읽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구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짜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앞부분은 어머니 이야기, 그다음에 또 근데 저는 처음에는 어머니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맘새드, 아이새드 이런 것처럼 내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소설처럼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톤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어머니 이야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소설 같으니까 이거 빨리 어머니 이야기 언제 나오지? 이랬는데 근데 두 번째 읽을 때는 뒷부분을 정말 정독하게 되었거든요. 이 부분 쓰시면서 얼마나 사실 힘들어 쓰셨고 하면서도 근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던 게 이게 그냥 나의 이야기를 또 엄마는 그랬지만 나는 그랬어라고 쓰면은 그냥 드라마처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언어가 필요하고 이론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쓰기로 처음부터 하셨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좀
약간 뭐 원고도 뒤엎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두 번째 부분을 쓰셨을 때 좀 네. 어떤 어려움들과 뭐 약간 좀 네. 고민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그 처음에 생각하는 기획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제 얘기를 쓰려는 생각은 아니었고 엄마 이야기를 포함해서 엄마 세대 여성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내지 못했던,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엄마 세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엄마를 포함해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쓰는 책을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를 먼저 인터뷰하고 보니까 제가 엄마와 다른 여성분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좀 같이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이제 모녀에 대한 일종의 좀 사회 비평적 그렇죠. 픽션,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경험이나 제 경험을 그냥 서술하는 것만이 아니라 엄마의 삶에 제가 주석을 덧붙인다. 이제 이런 느낌의 책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술과 해석이 교차하는 책을 써야겠다라는 형식까지는 정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얘기는 실제로 있는 이야기고 이 얘기를 제가 훼손하지 않으면서 해석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해석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해석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것도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문제지고 이제 이 해석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그거를 제가 감을 좀 못 잡아서 이제 여러 번 엎었던 것 같아요. 한 100매 이상 썼다가 엎은 것도 한 4-5번, 한 많이 썼을 때는 한 400매까지 썼다가 이제 틀렸다면서 또 엎고 이제 그렇게 나온 책이구나. 근데 이제 그 해석이라는 도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생각한 것은 제가 해야 하는 해석이 어떤 누군가의 삶에 대한 분석이나 비평이 아니라 감응이고 이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한 사람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를 좀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으로서의 어떤 도구로서 이제 해석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그 전에 좀 안 풀렸던 부분들이 풀리기 시작했고요. 또 제가 이 해석을 통해서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 지점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이 책이 엄마와 딸에 관한 책일 수도 있고 혹은 세대가 다른 두 여성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언어에 대한 책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의 경험에 대해서 쓴다는 것은 기존의 언어를 새로운 언어로 이제 쓴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엄마가 했던 말들 예를 들어서 뭐 평범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엄마가 생각하는 평범함 혹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범함은 이런 것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평범함은 어떤 의미를 함유하고 있고 이것이 또 여성에게 어떤 요구로 다가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언어를 해석하는 어떤 과정에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꼭 엄마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쓰는 관습적으로 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 위대한 모성이라든지 혹은 뭐 표준적인 여성상 이런 게 있다라고 만약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좀 제기하는 좀 그런 이제 책이 돼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경험에 대해서 쓰는 일은 언어에 대해서 쓰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제 책이 이제 그런 언어에 대한 책의 범주에서 읽히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그랬던 것이 이제 그 성장기 얘기하시면서 이제 발레하면서 나의 몸을 다시 바라볼 때도 아름다움의 신화를 얘기하면서 했고 또 어머니가 계속 아직까지도 그 전에 그 너를 키울 때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할 때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태교를 잘못했나 그게 이제 모성의 굴레를 아직까지도 그 프로그램 보시면서 그랬다는 걸 그러니까 이름을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고 정말 그거 항상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나만 느끼는 거야?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 해석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보편성을 획득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머니 그러니까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엄마 이야기, 뭐 여러 여성들, 2세대 여성들의 이야기. 맞아요. 동세대 여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자친구들은 애가 있어도 별로 그렇지 않은데 여자친구들이 좀 과도하게 엄마로서 약간 자책하거나 조금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요. 예,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니 저는 반성 안 하시죠? 제가 아니, 반성을 엄청나게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입시를 치렀어요 딸을. 그러면 정말 그게 그때까지는 그냥 사랑 주고 키우면 뭐 그냥 학원 보내주고 밥 잘 주고 하면 되다가 갑자기 고3이 닥치면 이게 내 성적표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과까지 나왔을 때는 정말 입시를 성공한 사람은 아 훌륭한 엄마야. 근데 나는 그때부터 어떤 후회가 되면 아 얘가 유치원부터 잘못 보냈고 내가 특목고를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냈고 내가 얘를 만들어 인생을 뭐 하나의 공동체인데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만들어서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애를 이 정도밖에 안 되게 했다. 이 자책이 엄청났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동네 이제 엄마가 저 엄마 애 둘 다 명문대 보낸 엄마니까 친하게 존경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존경할 그러니까 제가 키워보니까 이건 되게 개인의 역량이거든요. 예, 아이의 의지에 이런 건데 그래서 그때까지 생각 못하다가 아 이게 내가 성적표를 받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이제 엄청나게 막 다이어트를 해라 뭐 이렇게 강요를 하신 게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안 될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애를 잘 키워야 되고 내가 이거 그래서 그러면서도 계속 내가 잘못 키웠나 잘못 키워서 예. 자식의 네. 성취가 네. 그 어머니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좀 기준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네. 저 나이 때 이제 입시 맘들 얘기하면은 정말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 중하위권 대학교 간 친구들도. 근데 그게 무슨 그리고 엄마가 관계도 좋고 굉장히 걔들도 근데 무슨 스카이 나오는 엄마들 막 의대 특히 요즘에 의대 붐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그 사이트를 한참 들여다보면서 그 수만인가 뭔가 그 수능 만점을 휘날리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미친 듯이 보면서 제가 좀 그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또 후회를 했던가. 애를 내가 못 만들었다는 생각에. 입시 그거 있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를 놓기가 힘들어요. 엄마와 딸과의 관계는 굉장히 고리처럼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가지고 좀 그랬었죠. 선생님도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모여서사 사랑극작부터 해서 이제 많이 또 번역을 하셨잖아요. 갑자기 제가 아니요. 대담하는 느낌. 근데 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나도 이런 책 쓰고 싶었는데 이 책 나왔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3권의 책을 하나는 공적으로 냈는데 그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책이 영어가 좀 들어갔어요. 저희 엄마가 영어를 안 하시고 하니까 어렵다. 근데 두 번째 책 오늘의 리듬을 그냥 일상생활 이야기했던 근데 그걸 보자마자 나도 글 써야 되겠다 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제 고사양 노트북을 마련하신 거. 그래가지고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봐달라고. 근데 사실 그때 그걸 보는데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이거를 이게 솔직히 하재영 선생님도 이거 쓰시면서 사실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고 내가 몰랐던 엄마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마에 대한 감정도 감정인데 그 북의 쪽에 다른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빠라든지 뭐 이제 북의 쪽 할머니라든지 엄마의 시어머니죠. 근데 저는 그분들에 대한 감정이 제가 그래도 이제 비교적 단순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가족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책을 쓰면서 아니구나 생각보다 이제 내 안에 되게 복잡한 감정이 있고 또 특히 아빠나 이제 할머니한테 분노가 엄청나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글 쓰기 전에는 그 발견을 못했던 것 같아요. 혹은 제가 좀 들여다보지 않았던 감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글을 쓰다가 너무 이제 화가 나고 막 분이 치밀어 올라오고 멈춰야 된다라거나 그러니까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약간 없는 상태가 된다거나 혹은 그게 또 엄마한테 또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은 되게 억울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느끼는 책임감 이런 그러니까 느껴야 할 책임감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또 아빠에 대해서도 좀 뭐랄까 아빠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아빠한테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큰 예. 관심도 없는 줄 예. 알았거든요. 그냥 아빠니까 예. 좋아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빠가 좀 아빠답지 못하게 굴거나 혹은 엄마한테 남편답다 아빠답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고정관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떠올라서 사실은 감정의 기복을 되게 많이 겪으면서 썼던 것 같고 또 사실은 그런 감정을 조금 이번 책에서 조금 털어내는 그런 글쓰기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글이, 그러니까 제가 쓰는 어떤 글이나 문장이 감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글쓰기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면은 그 쓴 사람의 감정이 엄청나게 드러나는데 그게 정말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정말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어떤 그 독서의 어떤 쾌감 같은 게 되게 커질 때도 있지만 그게 제가 지향하는 글쓰기는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들여다보고 이제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서 좀 뭐랄까 어떤 독자의 몫으로 좀 남겨놓는 글쓰기를 추구를 하는데 사실 요번 책도 이제 보기엔 안 그럴 수 있지만 제 부분도 그렇고 엄마 부분도 사실은 너무 기복이 막 심한 상태에서 써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논픽션 얘기 이제 잠깐 하면은 제가 이제 하틀랜드라는 책도 생각이 났는데 그게 이제 미국 남부의 어떤 그 미혼모가 된 여성들의 그 가난을 대물림하고 이런 책인데요. 사실 할머니 주변 사람들을 다 썼지만 사실은 그녀가 되게 파고든 게 왜 미국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여성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왜 자꾸 미혼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걸 굉장히 파고들어서 썼거든요. 사실 감정이 잘 안 드러나는데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글쓰기가 사실은 필요하고 저는 선생님도 이제 몇 번 얘기하셨지만 아름다운 문체라기보다 정확하게 쓰고 싶어 하신다는 그래서 이 글의 면으로 봤을 때 되게 정확하고 잘 읽히고 되게 뭐랄까 그런 글쓰기라는 점이 저는 또 그냥 에세이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래서 좋았는데 사실 근데 제가 넌픽션도 이제 번역을 많이 해보면 미국 논픽션을 보면 모든 사람 인터뷰하고 책도 정말 한 몇백 권씩 읽고 하는데 이걸 과연 2년 동안 쓰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누구한테 수지가 너무 투자를 이걸 받은 것인가 어디에서 어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에세이처럼 다른 직업을 갖고 쓰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년 동안 쓰셨다고 하는데 2년 동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사실 글쓰기는 정말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을 안 하면서 이것만 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년을 저도 이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제 친구들 1년 연봉이 얼마나 생각을 해보고 제가 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 생각해보면은 너무 이거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 왜 하고 있을까요? 너무 자본주의에 잘 안 맞잖아요. 이게 근데 왜 하고 있을까요? 출판계 마지막.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좀 제 스스로 이제 쓰기 잘했다라고 어떤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마한테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결코 엄마에 대한 사모곡이 아니라는 거. 맞아요. 사실 그런 글들도 있잖아요. 있죠, 특히 나이 든 남성 작가들 글 중에서 되게 의도 벌써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글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이제 내가 쓰는 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엄마에 대해서 쓴다기보다는 엄마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이제 쓰고 싶다는 것과 또 딸이라는 입장에 있는 또 다른 여성이 그 여성의 삶을 좀 해석하고 이해하는 어떤 작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게 제가 원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책 후반부에 가면은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엄마는 나에게 낡은 관습을 상징하지 않는다. 비주체적 인간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주체적 인간이기를 끝내 포기하지 않는 이의 서사자 이제 그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엄마를 내 엄마가 아니라 어떤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려고 노력했을 때 좀 비로소 이제 조금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엄마에 대해서 좀 다른 발견을 하는 순간들도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7, 8년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7, 8년 좀 지났을 때 엄마가 포기하자라고 예. 말씀을 하시는 것과 예. 저한테 평범해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두 얘기는 시간차가 있기도 하고 인터뷰를 할 때만 해도 이게 뭔가 연관된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글을 쓰면서 제가 이제 그걸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는 이제 그 시집살이와 결혼 생활에서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달았을 것이고 그것을 딸에게 이제 조언을 할 때는 평범해라. 네가 앞에 나서고 네가 뭐 더 똑똑해지고 해봤자 너한테 좋을 게 없다라는 조언밖에 할 수 없었던 어떤 상황에 있었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연결이 되면서 제가 엄마한테 조금 섭섭했거나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저한테는 좀 제가 어떤 한 사람으로서 또는 글 쓰는 어떤 사람으로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분기점처럼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엄마를 이제 저도 좀 신경했던 게 그때 한 30 중반인가? 엄마가 내 나이였겠네? 너무 어렸잖아. 정말 무조건 엄마 잘한다 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땠나? 엄마를 약간 공국처럼 구워서 먹었다. 근데 정말 하나가 이해가 그때 생각난 게 뭐였냐면요. 제가 그 엄마가 이제 기독교 이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이시는데 그때는 구역 예배라는 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모셔가지고 기도하시면 요리를 그렇게 막 그 전날부터 떡하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맛있는 거 안 해주면서 뭐 이렇게 뭐 집사님들 오실 때는 그렇게 서운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뭔지 깨달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그분들한테는 인정을 받거든요. 잘한다. 우리 김 집사님 요리 솜씨 진짜 좋다. 이거 정말 맛있다. 하지만 그 배 수십 배의 노력으로 우리 가족한테 해봤자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보이고 싶고 인정을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했던 거가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엄마를 새롭게 이제 발견하게 된 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뭐 이제 좀 잠깐 얘기를 하면 저희 그리고 일을 하시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당연히 일을 근데 최근에 뭐 그런 서사 있었잖아요. 우리가 명함이 없었지. 맞아요. 일을 안 했는데 이 어머니도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었고 사실 이 가사노동이라는 게 너무나 맞아요. 그렇긴 한데 저희 아버지는 약간 일을 막 사업을 벌리시고 엄마한테 이렇게 맡기세요. 엄마한테 그러면은 아빠가 이제 가게를 아침에 열면 엄마가 아침에 이제 그 우리 다 챙기시고 한 11시에 들어가시면 그 가게 가서 아빠가 이렇게 다 사라지세요. 어느 순간 사라지시고 엄마가 하루 종일 보다가 저녁이 되면은 빨리 아빠를 이제 찾아야 돼. 우리들 가서 챙겨줘야 되니까. 근데 아빠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알고 있죠. 부동산에서 이제 하토를 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가서 노사장님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웰컴 노사장님 계세요. 이러면 저희 엄마가 했던 말이 제발 8시에만 니네 아빠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 계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때는 그냥 부동산 가기 싫은 마음만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얼마나 간절했어요. 7시에 8시에 들어오는 것이. 예. 그리고 이 모든 가사노동과 사실은 실제적인 어떤 노동을 떠맡고 있었는 거를 저희들은 사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 아빠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이제 아빠 반응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엄마는 사실 제가 초고 쓰고 나서 제일 먼저 보여드린 분이 엄마랑 편집자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이제 조금 뭐랄까 이렇게 썼다라는 걸 좀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았고 엄마가 이제 원치 않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수정을 이제 삭제를 하거나 이제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빠는 이제 엄마가 이제 원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몇 번을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엄마가 못 보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아빠가 봤는데 책을 보고 나서 엄마한테 이제 어떤 이제 2가지 감상을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 딸이 글을 잘 쓴다. 그거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에서 평생을 살아온 70대 남자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랬었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맞아요.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엄마 말로는 이제 다른 아버지들은 어떠세요? 저희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주거든요. 근데 책을 읽고 이제 2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짜증을 한 번도 안 내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네가 진짜 큰일 한 것 같다. 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얼마 전에 아빠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같이 맥주를 한잔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실 글을 쓰면서 아빠에 대한 어떤 분노나 원망이 내 안에 많다는 거를 깨달았다. 했더니 아빠가 이제 그럴만하다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괜찮지? 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 하는 게 괜찮지 안 하는 게 안 괜찮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뭔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약간 이 책이 어떤 가족들과의 관계나 어떤 제가 저 자신과 이제 저와 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머니가 사실은 평범하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평범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보통은 이제 시집살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을 사실 먹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한 30년 동안 저녁을 차려주셨다는 거에서 약간 PTSD가 보였어요. 저도 사실은 20년 동안 아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6시만 되면은 밥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사실 해드실 수 있는데 관계가 그렇게 설정되어 버린 것이, 그게 어머니 쪽에서도 조금 너무 이렇게 책임감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적당하시게 좀 들어서 이거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었죠. 맞아요. 근데 좀 그러면서도 항상 자존감을 지키는 게, 사실 자존감이라는 게 너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완수했을 때 자존감이 생기니까 거기서 사실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신 분으로 계속 유지됐던 게, 어떻게 보면 그 의무는 정말 아이 잘 키우고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하고, 그리고 계속 또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연민 이런 것도 없으신 것 같아요. 자기 연민도 없으시고 그게 굉장히 저는 특별하신 면이라고 봤거든요. 그 사실 앞세대 여성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나 페미니즘을 공부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삶에서 증명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분들이 꽤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책을 좋아하시지만 페미니즘 책을 읽으신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제 뭐 텔레비전에서 젠더 이슈가 나오면은 마치 페미니즘이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엄마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어떤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페미니즘적인 관점을 약간 장착하게 된 부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챕터 제목 중에서 여자가 여자를 키우는 데는 모순이 있다라는 제목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엄마의 말에서 따온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자기 모순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또 자기 내면의 목소리와 외부의 요구가 충돌하는 순간을 인지하는 것, 이런 거는 저는 페미니즘의 어떤 관점이고, 또 어떤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삶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조건 내지는 시작점 같은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저를 뭐 키우면서 겪은 시행착오에 대해서 되게 성찰적인 태도를 가진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여기 자기 모순이나 자기 부정적인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고 엄마가 정말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되게 강하다고 느낀 게 제 책을 보시고 나서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참고 문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읽을 만한 책을 좀 추천해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좀 주문 좀 해줄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주문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리베카 솔리 책을 저한테 아픈 저한테 읽어주고 나서 나 좀 성장한 것 같아 덕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측면이 있다면은 엄마한테 받은 것이 참 많겠다는 생각. 정말 그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인내심, 이런 책을 써내신 인내심이 좀 다. 네. 그리고 정말 성찰하는 자, 질문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딱 작가님한테 보이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 가지 테마를 그냥 자기 감상에 빠지지 않고 정말 객관화할 수 있는 이런 게 정말 모전 여전이구나. 근데 사나운 애착애가 잠깐 얘기 드리면은 이 엄마는 조금 다르세요. 이 엄마는 자기가 너무 중요하시고 그 자기 감정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느낀다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얘기도 조금 연관해서 했는데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고 이 작가도 사실 비비안 고닉도 왜냐면 엄마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나서 너무나 그 사랑에 집착하고 자기한테 그밖에 없다는 모습 보이니까 나는 사랑 대신 일, 뭐 우정 이런 것으로 더 인생을 채울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그 여러 가지 연애를 겪다가 실연을 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자신 보면서 내 안에 엄마 있다. 약간 엄마하고 결국 나도 똑같이 될 운명이었나? 약간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도 엄마하고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라고 계속 얘기하시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닮은 부분이 뭐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작은 걸 수도 있고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해요. 글쎄요, 딸들이 이제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엄마가 처해 있던 그 현실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어떤 그 존재 자체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성을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현실을 계승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좀 강한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제가 똑같이 겪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마에게 배우는 것 혹은 사실 물려받았다라기보다는 엄마가 저를 키울 때 되게 강조했던 몇 가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내심, 책임감 이런 거를 저희 엄마도 되게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실함 이런 거 되게 강조하셔서 저도 그런 걸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라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이라도 있어야 되고 약속이라도 잘 지켜야 되고 마감이라도 잘 지켜야 되고 잘 지키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를 되게 그런 거라도 이제 잘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기는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이제 저한테 강조했던 것 중에서 제가 좀 그거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함이거든요. 근데 엄마는 이제 겸손할 것을 되게 강조를 했지만 이게 좀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잘 가져가는 것 같아서 맞아요. 약간 창피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런 말 되게 많이 써요. 뭐뭐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많이 다들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제 경험상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확신하지 않으면서 말씀하시는 태도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초고 보면 너무 웃긴 게 이제 그 문장이 다 이렇게 끝나요. 뭐뭐 하는 것 같다. 혹은 뭐뭐 하는 듯하다. 맞아요. 뭐뭐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뭐뭐 하는지 모른다. 뭐 이렇게 쓰다가 할지도 모른다. 이게 너무 반복이 되면 이제 다른 어미를 그러니까 다른 그 문장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뭐뭐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거 되게 많아. 우리 다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야 한다 이렇게는 못 쓰고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를 보면은 그 남편이 이렇게 뭐뭐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맞냐고 이제 하는데 그걸 이제 초고를 이제 보고 수정을 할 때 그걸 이제 하다,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고칠 때 엄청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 써도 단정을 해도 괜찮은 문장인가 이게 과연 그렇게 썼을 때 정확한 내 인식이 정확한가를 엄청나게 이제 검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그게 만약에 어떤 겸손함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던 게 있다면 그건 좀 고치고 싶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영어로는 그 미국 사람들도 I think I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같아요가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다는 말이 너무 그렇게 근데 예. 또 최근에 요조 작가님은 책에서 예. 이제 그런 말의 조심스러움이 예. 너무 좋다라고 신중함이 너무 좋다. 네. 확신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는 건 음. 좋다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책을 볼 때 그 확신과 그 단정이 또 맞아요. 네. 거슬릴 때도 그러니까 거슬릴 때도 있고 예. 또 어떻게 저렇게 자기 생각에 대해서 맞아. 확고할 수 있지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고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엄마와 나의 삶을 이제 계속 생각해 교차해서 뭐 보게 됐어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근데 어느 순간 육아를 하고 있는데 육아원에서 다 이제 주부님들이 예쁘게 옷 입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변한 걸까? 이 생각하면서 그날 이제 쓴 트윗인데 이렇게 됐어요. 아침에 요가원에서 요가하고 있으면 그래도 난 엄마와는 다르게 살지 싶다가도 그건 세상이 변한 것이고 난 큰 틀에서 보면 엄마와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소처럼 일하고 가족들에게 희생하고 사랑과 인정을 못 받고 가끔 좋은 의미에서 이기적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썼더니 많은 주부님들이 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다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되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저도 진짜 약간 놀랐던 게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이제 음식을 먹어 식당에서 어떤 두 분이랑 제가 한참 아이를 키우고 있을 텐데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하나가 남았는데 정말 물어보고 이거 제가 먹어도 돼요? 이런 거예요. 나도 그때 되게 놀란 거예요. 당연히 맛있고 마지막에 남은 거는 내가 먹은 적이 없고 근데 이게 습관이 되고 뭐 6시에서 뭐 밥을 해야 된다는 게 어머니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한 30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어느 순간 맛있는 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안 먹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엄마랑 다르게 살고 싶은 거 엄마는 정말 나를 다르게 다른 여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정말 교육에 신경을 쓰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배움을 너무 안타깝게도 못 하셔가지고 근데 결국 나도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가부장제가 많이 달라졌지만 세대에 따라 좀 달라요. 제 동생은 또 다르고 그 큰 틀에서는 여성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게 엄마랑 똑같이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저도 네. 그런 생각을 한 게 제가 이제 이 책이 엄마와 딸의 이야기이거나 혹은 다른 세대의 두 여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좀 짚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페미니즘의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갔는가. 그러니까 물론 페미니즘이 이룬 성취는 크지만 네. 또한 우리가 사실은 아주 멀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 중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잊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글을 읽고 접하면 그냥 간접적으로는 성취한 것 같았거든요. 우리 여성들이 이긴다, 싸우자. 막 영화 한 편 보면은 막 감정 고치되고. 요즘도 영화가 여성 서사가 여성 서사가 쏟아지니까 여자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막상 생활에서는 내가 정말로 이 윗세대 어머니처럼 또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못 지키고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정말 책을 얼마나 많이 번역했겠어요. 페미니즘 책을. 근데 제 생활하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느낄 정도면은 근데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극이 되게 큰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은 모르셨지만 저는 그냥 거기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사실은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지금이라도 약간 이런 생각. 근데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제가 페미니즘 책을 계속 번역하고 계속 접했기 때문이기는 해요. 언어가 있고. 거의 제가 페미니즘 책을 되게 봤던 초반부터 선생님은 그런 책을 번역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서 왠지 되게 진짜 다르게 전혀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잖아요. 저도 의무를 수행해야 되고 책임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페미니즘 번역가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해서 진짜로 그런 자기 검열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잖아요. 정인진 선생님도 출산율이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간극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차리지 남성들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게 강하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페미니즘을 알게 되면서 엄마를 좀 더 원망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더 충돌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뭐 아버지나 뭐 약간 뭐 어떤 부계 쪽 가족들에 대해서 더
어떤 속상한 마음도 더 크게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리고 충분히 그거는 다 저도 이제 너무나도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데, 저는 오히려 페미니즘이 있어서 좀 이해의 도구가 생긴 것 그렇죠. 같기도 예. 해요. 예. 그러니까 나와 같은 여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지가 정말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부장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훈련이 되는지에 대해서 몰랐다면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예 이해할 생각도 안 해봤을 것 같고, 또 어떤 남편과의 관계에서 제가 느끼는 어떤 갈등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이해의 도구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또 시간이 어떻게 됐지? 또 책 얘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책에서 어떤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아니. 선생님들 질문하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다양한 여성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지나가 식당에서 이제 제 반찬 싸서 주고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 사연이 갖고 있을까, 저분 안에.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엄마들을 하나하나 살리면서 주변의 모든 엄마들, 여성들을 정말 그만의 이야기가 있는 개인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엄마를 인터뷰하고 나서 그 길에서 마주치는 그런 중년이나 노년의 여성들의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엄마 이야기를 쓰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가장 의아해한 것도 그거였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내 인생은 너무나도 별 볼 일 없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책에 들어갈 만한 이야기라고 정말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이었었는데, 이제 추천사를 써주신 장희로 기자님이 이제 서평으로 그런 이제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왔는데, 이제 중산층의 소위 정상가족이라고 상상되는 어떤 한 가족의 이면을 낱낱이 드러냄으로써 평범함의 불가능성을 폭로하는 책,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좋았던 게, 실제로 이제 저희 집은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나 어떤 그런 정형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가족에게는 그러면 아무 어떤 불운도 없느냐, 그럼 그 가족 안에서의 어떤 누군가가 이제 희생되는 것은 없느냐라고 하면은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가부장제 안에서 누구도 소위 행복하게 평범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짚어주신 것이 이제 저는 되게 좋았고, 또 제가 이제 작가 소개를 사실은 이제 그것도 이제 되게 잘난 척, 작가 소개도 너무 잘난 척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그랬었는데, 제가 작가 소개를 이제 쓴 거를 그냥 읽어드리면, 개인의 미시적 서사가 사회에 대한 증언으로 확장하는 이야기, 공적 주제가 한 사람의 내밀한 삶으로 수렴하는 이야기, 그리하여 불완전한 내가 불완전한 타자와 연결되는 글쓰기를 희망한다 라고 썼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유명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모든 여성들이 품고 있을 좀 특별하고 비범한 이야기,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쓰고 싶고 또 듣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쓰면서도, 근데 지가 뭔데 이런 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런 얘기 그런 거 같고 막 너무 그런 거 있죠. 우리는 좀 남들이 나를 얘기하는 걸로 나를 좀 봐도 괜찮아요. 가끔은. 그렇죠. 내가 뭔데, 왜냐면 나는 널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책을 내면은 특히 이제 좋은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러다가 또 갑자기 혹평 하나 올라오면 갑자기 귀가 빡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좋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고, 안 좋았던 분들은 얘기를 안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있죠. 선생님은 어떠세요? 선생님 저는 되게 극찬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저는 사실 별로 칭찬을 그렇게까지 좀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지도 않고 좀 잊어버리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들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좋은 얘기든 좀 혹평이든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의미 부여 별로 안 하는데 책이 나온 직후에는 맞아요. 너무나도 사실 자체가 많은 의미로 부여하게 돼서 이제 저도 한 2달 되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처음에는 막 처음 한 몇 주 동안은 너무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정말 너무너무 완성도가 있는 책이기도 하고 다시 읽어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한 번 더 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근데 좀 이제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이렇게 계속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네. 할머니는 제가 서울에 올라오실 때까지 계속 같이 살고 계셨고. 그때 이제 보였던 엄마? 아니면은 나와 둘이 있을 때의 엄마? 그러니까 아니면 엄마의 어떤 그런 뭐 애틋함? 뭔가 다른 모습을 느꼈을 때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사실 이제 좀 없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제가 20살 때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이전에는 엄마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따님이 10대 시절에 관심이 있으시던 분은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마찬가지로 그때는 관심이 없었고 이제 제가 40대가 이제 지나면서 엄마랑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약간 놀라운 건 엄마가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재밌고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재밌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되게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며느리로서 어떤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익숙하고 또 이제 자식들한테도 뭐 남편한테도 뭔가 해주는 그 모습이 되게 익숙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그런 의무 책무로부터 이제 많이 벗어난 어떤 엄마를 볼 때는 되게 엄마 생각보다 자유롭고 되게 개방적이고 뭔가 엄마의 재발견 밝고 그런 사람이구나. 약간 놀라워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둘째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엄마를 좀 관찰하는 편이었는데 우리 엄마는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다. 그때부터도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고 그리고 좀 기억이 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맨날 우루사하고 먼비디를 사오라고 오후 4시쯤에. 근데 그게 오늘날의 아메리카노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길을 오후를 다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이 계속 되면서 근데 그때를 제가 좀 관찰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왜냐면 둘째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가게 하시면 맨날 가 있었거든요. 맨날 가가지고 막 100원만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근데 언니는 사실 되게 K 장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의 사이가 뭔가 이렇게 다정하진 않은데 서로 엄청 끈끈하고 서로 무슨 약간 1대1로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막내는 또 다르겠죠. 가장 노년을 많이 봤던 가장 엄마가 늙어가시는 분 모습을 많이 봤던 게 저희 결혼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해나게 집이 책에서도 사실 그거 엄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근데 아빠의 관계는 우리는 단순하다. 그게 더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좋은 관계라는 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막 약간 단순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고 사랑받고 둘째니까 근데 좀 나는 사랑을 좀 더 받고 싶어하고 근데 언니와 엄마는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셋째 들어서 또 다르고 제 친구도 이제 뭐 딸 셋에 막내가 아들이라거나 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낳다가 아들을 이제 근데 제 친구도 이제 둘째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좀 선생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의지가 되어주려고 하고 엄마의 사랑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다고 느껴서 자기가 더 잘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첫째는 그냥 그대로 받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고 근데 둘째는 저는 특징이 말만 예쁘게 하지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말만 예쁘게 하는 매버릭이니까 하는 거는 지 맘대로 하는데 그냥 우리 엄마 너무 좋아,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은 저희 언니는 그런 말 안 하지만 모든 일을 다 문제 해결을 다 해버리는 스타일이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요즘에는 저희가 딸이 있으니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는 딸이 둘이 있는데 또 뭔가 나중에 물어보려고요. 언니는 어떻게 느끼느냐. 첫째하고 둘째하고. 근데 저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보면은 정말 말하신 것처럼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너도 한 40 넘으면 엄마가 관심 생기겠구나. 그래요? 한 40대쯤 돼야 되는 거 같아요. 그게 그냥 걔는 내가 볼 때는 저는 사실 뭐 나름 개성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걔가 볼 때는 밥 해주는 사람. 그냥 엄마예요. 근데 그 엄마들이 사실 똑같거든요. 그 애들 학원 밑에서 다 맥주 마시고 있으면은 그게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 지나가면 알고 보면은 근데 그들이 보는 엄마는 정말 나이 많고 재미없고 늙었고. 맞아요. 네, 저희들이 사실 70대 할머니들 보면 무슨 재미로 사실 정말 재밌게 사실걸요, 그분들. 그때가 재밌을 거예요. 정말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실지 모르는데 저희가 그 나이대를 볼 때는 40대? 우리 되게 막 저희 40대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학을 갔을 때 엄마가 제 나이였을 때 제가 21살이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그 일들을 겪을 때 뭐 사업이 망하고 이제 시어머니를 계속 봉양을 그럴 때 엄마는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젊었던 거라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하고 약간 닮은 점과 다른 점은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닮은 그러니까 제 동생은 제가 갈수록 엄마를 닮아간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이제 엄마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닮으려고 하는 점.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거는 어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좀 본받았다. 약간 성찰적인 부분이나 좀 자기 객관화를 하거나 혹은 자기 연민이나 이런 감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멋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있고 또 사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엄마의 욕망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말 자체가 엄마랑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사실 과거의 여성에게 그러니까 현모양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 여성을 뜻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가장 좀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욕망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하여튼 엄마한테 느낀 것은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노년에 이르러서도 제가 책을 내고 나서도 이제 아까 질문도 하셨지만 어떤 기분이 들어라고 했을 때 엄마가 되게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책에 나왔을 때 내가 더 자랑스러울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저런 욕망이 정말 강한 동시에 나한테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평생 엄격했던 사람이구나. 맞아요. 엄격한 면이 있으세요. 생각이 들고 제 욕망에 대해서도 또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뭐뭐 하고 싶지 않다. 그 욕망이 있으세요? 하고 싶다는 것도 욕망이지만 하고 싶지 않다. 맞아요. 나는 뭐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도 욕망인데 저는 저한테 요구되는 것 중에서 거부의 욕망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좀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뭔가를 거부를 하려면은 이게 어떤 위치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힘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는 걸 얘기하기가 되게 쉬운데 상대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제 여성에게 좀 요구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항상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면은 그 거부의 욕망을 좀 더 드러내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떤 욕망이 있으실까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안 사게 된다거나 약간 취향도 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가족과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는 막 저를 많이 지키려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좀 다시 요즘에 생각해 보는 중이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아니면 옷도 사실은 뭐
그냥 주부답게 입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막, 그리고 왜 예. 이상하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입맛대로 안 예. 만들고 예. 먹는 사람들 입맛대로 그래서 만들까요? 그래서 자꾸 저는 중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때는 정말 자기 주장이 이제 막 피어날 때잖아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수능하고 공부하지만 그래서 저희 이제 책에서도 페미니즘책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 결혼하고서 여자들은 너무 심심해지고 가장 그 빨간 머리 애니나 뭐 무슨 그런 예. 이미 그때 이제 소년기 때가 사실 그때는 절정처럼 여겨지다가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도 엄마와 나와의 다른 점을 많이 생각해봤는데 엄마는 이제 그 가족주의 그러니까 그 친구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는 가족이 일단 5인 가족이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냥 세계가 되게 좁은 거에 만족하시고 그리고 친구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이 좀 없으시고 근데 저는 좀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그 3인 가족이라서 그럴지 못하는데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지가 않았어요. 예. 어떻게든 그래서 SNS를 많이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고 예. 나는 되게 친구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약간 이런 욕망이 되게 컸고 그래서 지금도 좀 외국에 가서 나는 처음 보는 사람하고 계속 얘기해 볼 수 있고 엄마랑 나랑 그런 게 다르구나. 나는 가족이 전부가 아니야. 막 우리 가족 하는 거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래 가족 소중하지만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고 안에서 그냥 잘하면 되지. 그걸 밖에서까지 우리 가족 할 필요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다른 점이다. 예. 근데 그렇게 실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애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성향 문제라고 성향도 있던 거 하는데 왜 애를 낳은 친구들은 자기 프로필 사진을 다 그리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꼭 강아지 사진으로 하는데 저는 왠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절대로 강아지 사진 제 프로필 사진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제가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찍은 것도 아니고 제 독사진 이런 거 하거든요. 좀 약간 그런 데서 뭔가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실천을. 근데 저는 좀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작가님 관심사가 뭘까 좀 궁금한 게 좀 다양하셨잖아요. 또 유기견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어머니 얘기는 이렇게 집 이야기 하시다가 근데 정말 쓰셔야 될 좀 약간 차별성 있는 책을 좀 또 쓰셨는데 어떤 게 관심 있으시면 또 그쪽으로 뻗어나가서 뭔가를 또 탐구하실 것 같거든요. 조사를 하시고. 근데 저는 전혀 그 관심사가 넓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가분들 중에서 막 되게 박물관적으로 정말 그 관심사가 넓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냥 그 안에 되게 좁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썼던 건 어쨌든 간에 동물권이나 여성 문제와 좀 관련된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앞으로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쓰고 싶은. 근데 그거를 뭐 제가 이렇게 저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논픽션 작가로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사실 여성이나 혹은 우리가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사실 있잖아요. 계급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입장 차이라든지 되게 많은데 저는 여성인데 다른 여성들, 그러니까 저와 좀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다른 북토크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요 다음에 쓰려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거는 막 여기저기서 막 얻어들어놓고 안 쓰면 어떡하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막 얘기를 할까 말까 막 그랬는데 어쨌든 결국 안 쓰는 근데 얘기를 이제 하자면 저는 이제 그런 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헤어질 결심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성분들이 뭔가와 헤어지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그냥 상실하거나 혹은 이제 헤어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와 혹은 어떤 사람과 헤어지겠다고 결심을 함으로써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무엇과 헤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람을 설명하는 좀 중요한 관점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다양한 여성들의 그 헤어짐에 대해서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남편과 헤어진 법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넓게 생각을 하자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삶의 방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삶의 방식. 예를 들어서 페미니스트는 남성 중심주의와 별별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을 수 있고 비건은 인간 중심주의와 별별하기로 마음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람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없는가, 내가 무엇과 헤어졌는가에 대한 걸 좀 다양한 여성들을 인터뷰하면 좋겠다. 인터뷰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어머니 인터뷰가 정말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인터뷰로 이렇게 잘 살리신 거잖아요. 어떤 그 소설 쓰기의 기술도 솔직히 들어갔고, 그래서 어떤 분을 굉장히 잘 살려주실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인터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도 자기 어떤 헤어진 얘기를 제 책에 이제 들어가시고 싶은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일단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계속 인터뷰를 찾고 있고 또 이제 만나는 분들한테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헤어짐이 뭐였냐 이제 그런 질문도 이제 하거든요. 혹시 선생님 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제목 얘기를 처음에 하려다가 사실은 좀 마지막에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또 얘기도 나왔고 근데 저는 이 제목이 약간 파격적이어가지고 정말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희 엄마가 봤으면 네가 애미가 왜 없냐 이게 일단 단순하게는 그런데 저는 제가 이거를 읽고 끝까지 읽고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 사나운 애착에서도 너무 사실 이 제목과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는 이거 어느 순간 엄마랑 같이 뉴욕을 끊임없이 걷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엄마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같이 한 여성. 우리는 그냥 뭔가에 실패하고 뭔가에 좀 좌절했지만 그래도 서로를 놓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끝없이 하는 같이 살아남은 두 여자. 맞아요. 우리는 그냥 두 여자. 혈연이라는 건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아닌 것 같아.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어머니에게 사실 사나운 애착 보면은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동안 막 끌어안고 잤대요. 그래서 자꾸 여자의 스킨십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막 애착 정말 피어스 어태치먼트가 있었지만 나는 사실 그런 어머니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엄마 우리가 매달렸었지만 그냥 한 여성이 아니었을까? 그 여성의 욕망도 다 이해하고 좌절도 이해하고 나도 그런 어떤 겪었고 인생의 우여곡절과 다 정말 많은 걸 품고 있는 제목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책에 이제 서문에서도 썼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여성 작가들의 말과 글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에밀리 디킨슨이 편지에 이제 이 문장을 썼다는 걸 알고 이제 그 원문은 I never had a mother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사실 영어로 했을 때 좀 이게 무슨 뜻인지가 더 잘 다가오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그대로 옮겨놓으니까 약간 어색한 느낌이 사실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많은 여성들의 말과 글을 참고하면서도 왜 이 문장이 이제 제목이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어쨌든 이 책이 엄마의 딸로 살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살겠다라는 긴 선언문을 내가 책 한 권으로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와 딸의 이야기보다는 저는 엄마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여성은 반드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분류하는 여성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엄마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순종적인 아들이자 며느리인 것 같지만 끊임없이 이제 그 이름들보다 자기 자신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엄마의 이야기 역시도 이 문장 안에서 수렴이 되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독자분께서 이제 그 독자분은 이 문장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문장을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문장에
헐벗은 땅에 헐벗은 벽을 세워 올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뭐 이제 그런 문장이었었는데 이제 만약에 어떤 그 긴 이 역사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삭제되었다면 또 그 앞 세대의 모든 여성을 어머니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없다라는 맞아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여러 의미를 담아서 예, 저는 이 제목이 가장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 할까요? 우리 할 얘기 진짜 많긴 많은데 예. 또 하시고 싶은 네. 근데 저희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는 지금 몇 시간? 시간? 1시간 정도. 지금 1시간 넘게. 근데 독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아. 말씀 나누면 근데 좋을 사실 것 같아서. 예, 독자분들하고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올 것 네. 같아가지고 그 곁들여서 또 저희 얘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예. 시간 오히려 독자와의 시간을 많이 갖고 이렇게 또 이렇게 둥그렇게 앉은 것도 많이 없으니까 네.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한 사람씩 일어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관객으로 있는데 뭐 시키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니에요. 집에 가면 후회해요. 근데 맞아요. 근데 네. 괜히 뭐지 집에 가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시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하거나 뭔가 강대상을 책에 대한 감상 같은 것도 좀 나눠주시면 좋고, 네, 저희는 얘기 이렇게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그리고 또, 네. 약간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어떨까요?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도 이제 써주셨고 이제 책에서 좀 기억에 남는 문장을 맞아요. 기억에 남는 문장을 만약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네. 되고 우리 낭독을 하면서 하나씩 낭독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극복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자, 상처에 의해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자의 이야기일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왜 좋았냐면요. 보통 우리가 사실은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떤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아가야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정말 중요한 거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나는 계속 끊임없이 좀 변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고 다시 해석하고 그것을 결국 근데 약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에 미친 영향도 사실은 그때는 정말 불만이었지만 지금 와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극복하지 않아도 돼. 맞아요. 이게 정말 위로가 됐어요. 이거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그냥 살아가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 어머니 전반적으로 나오는 어머니 태도나 모습이었고 정말 좋았어요. 그 제가 약간 구현하자면은 이제 뭐 온라인 서점 이런 데 보면 이제 제 책에 이제 별을 좀 주신 분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호평하시는 분들이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작가님 피해의식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에서 또 생각을 또 이제 해봤어요. 피해의식이 나쁜 건가라는 걸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삶에서 이제 불리한 맞아요. 조건에 처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당연히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지. 그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뭐 잘못된 건가 나쁜 건가? 근데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이 피해의식이 심해라고 얘기를 할 때 마치 망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맞아요. 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호평들을 보다가 제 책을 조금 새롭게 정의를 한다면은 피해의식에서 비롯한 책이라고 해야겠다. 왜냐면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리고 또 제가 좀 잘난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의식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책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겪은 일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사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라 여성 공동의 경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피해의식에서 시작해서 그거를 밝혀가는 과정도 이제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나는 피해의식에서 비롯해서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 안에 담았다. 라고 이 분들한테 제가 대답할 일도 없을 텐데 그냥 이제 혼자 대답을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 어머니의 그 관점과도 맞닿아 있고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 피해의식이 뭐가 피해의식이 뭐 그러니까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식도 생각하기에 되게 무난하고 음. 평범하고 이런 삶을 살기 바라지만 그 사람 이야기가 있을까? 그 사람 일단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물론 재미있는 해피엔딩도 많지만 정말 이게 저는 해나게 집이 보면서도 그랬거든요. 아 이런 이야기는 이런 사람만이 쓸 수 있구나. 이 피해의식이 없었으면 이 책이 나오거나 이런 이야기가 또 생성되고 근데 알고 보면은 나만 겪은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전부 다 사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뭐 해나게 집이가 얼마나 뭐 달라요. 뭐 그리고 그 뭐지 나쁜 페미니스트도 약간 록상 게이 우리가 정말 동떨어진 사람이지만 정말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알고 보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 이렇게 좀 닮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정말 번역을 페미니즘을 많이 하셨지만 결국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누군가의 어떤 사적인 것으로 치부하던 일을 여성 공동의 경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밝혀가는 과정에 있는 학문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뭐 건강한 사람이 책 써야 되는 거예요? 정신 건강한 사람이 대체로 안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정신 건강하면 글을 왜 쓸까요? 혹시 또 예, 또 다른 문장 읽어주시거나 책 감상 이거는 좀 덜 부담스럽겠다. 너무 궁금해요. 김지은 작가님 먼저 누군가가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게 제가 글을 접어는 많이 놨는데 밑줄을 친 게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접어놓은 데를 쫙 보다가 이게 근데 왜 이거에 그거는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더 좋은 것 그런 같은데? 게 너무 맞아. 궁금해요. 맞아. 네. 궁금해요. 괜찮을까요? 잠시만요. 어디로 갔지? 이게 별게 아닌데 거의 마지막에 지금 갑자기 어디 갔지? 천천히 하시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돼요. 네, 저희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이 마지막에 그 결여된 이야기에서 239페이지에 이 한 줄이 그냥 오면서 그냥 이렇게 후루룩 봤는데 다시 좀 박혀서 그러나 이 글은 픽션이 아니다. 네, 되게 좀 개인적으로 박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이 글의 평이랑도 맞다, 이 책의 평이랑도 맞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선은 다 밑줄을 긋고 싶기도 해요. 맞아요. 약간 하나를 끊기가 어렵기도 했는데 그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거는 성취감과 성취는 굉장히 다른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에세이의 독자로서도 그리고 이제 저는 책에 대해서 그래서 작가로서도 계속 고민이 되는 지점은 저는 아는 사람들, 제 또래 여성들 중에 굉장히 많이 성취감을 얻어서 그걸로 집행을 해나가는 걸 너무 보고 이해를 하는 동시에 이 두 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에세이가 성취감을 잘못 주었을 때 이 삶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봐요. 그러면 뭐 고소를 해라. 이게 살면서 송사에 한 번이라도 피말려본 사람은 그것이 정말 얼마나 지난 일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무언가 세부가 생략된 어떤 감만이 도달을 했었을 때 그것이 여성을 성취로 가지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그런 지점에서 옛날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걸 쓰고 싶었다면 그러니까 옛날엔 아름다운 게 이야기를 이긴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아름다운 걸 이긴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책이 아름답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았던 게 엄마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엄마를 썼다 라는 게 굉장히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성취감과 성취가 다른 것처럼 엄마를 대해서 쓰지 않고 엄마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계속하니까 그 감정 저에게 계속 요즘의 이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든 전달을 넓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뭐라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어 라고 말한다고 그게 이제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느끼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반 조건을 얼마나 성실하게 탐구하는가가 미리 선행이 되어야 그 메시지가 알아서 독자에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되게 약간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맞아요. 근데 되게 제가 음. 약간 책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것들 네. 말씀해주신 그런 것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인용과 참고 문헌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어떤 에세이는 읽으면서 그게 되게 게으르다고 느껴지는 에세이가 있을 때도 있어요. 약간 뭔가 어떤 글들을 읽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저는 이제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 저의 이제 제가 한올의 가족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이제 저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그 병이 어떤지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상세하게 그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그것을 이해를 한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텍스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영어 단어를 사람들이 뭔가 언어를 이해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어를 정말로 외우고 받아들여야 이해를 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처럼 어떤 그런 제반 조건들에 대해서 되게 성실하게 접근하셨다는 걸 너무 읽으면서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이게 엄마한테 아까 가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엄마 1인칭 에세이라는 것의 한계는 사실 나의 인칭으로 타인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되어보기를 하려고 그 제반 조건을 되게 성실하게 모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쓰고 읽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 제목 안중에서 그게 있었어요. 그러나 엄마를 쓰다. 맞아. 그거 이런 제목 들었어요. 많이 팟캐스트에서. 근데 그게 이제 앞에 부제가 있고 이제 엄마를 쓰다. 엄마를 쓰다가 이제 제목이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강한 그쵸. 느낌의 제목이긴 한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임진 작가님이랑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게 저는 결국 정확한 게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어떤 논픽션에서 이제 현실을 반영을 하는 어떤 글 그리고 실존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성이 아닐까. 그리고 그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게 항상 글쓰기에서 가장 고민인 것 같기는 해요. 좋은 말씀. 뭔가 박수를 어느 한 문장도 허투루 쓴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정말 성실함으로 꾹꾹 쓰시고, 근데 공부도 그만큼 하시고 고민 마셔야지고 이게 딱 들어가고서 해가 알차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에세이, 근데 또 재밌어. 이게 근데 또 이거는 딴소리지만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가 나는 결코 아빠가 없었다 그러면 아빠가 없었나? 맞아요. 왜냐면은 납득해보려고. 너무 당연한 이런 좀 좋아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에밀리 디킨슨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어머니가 없었다는데 분명 그 느낌이 뭔가 여성 작가가 바로 할 때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 했더니 약간 없음을 잘 얘기하려면 마찬가지로 카운터파트로서의 있음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것 같아서 그걸 토박은 사람이 없음을 잘 얘기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얘기였으면 이런 제목을 쓰지도 않았을 것 같죠. 근데 정말 영어 표현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묘다다 우리 아빠는 아웃 오브 픽처야. 그러니까 항상 그죠? 그림이 항상 없어. 그래서 그게 그건 없었다 있었다도 아니에요. 또 우리 작가님 보세요. 제가 페이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 SNS에 발췌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발췌했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좋았다라기보다는 일단 놀란 부분이 어머니의 말씀이었는데 미안해 너를 내 아이를 미워해서라는 문장을 보고
맥락과 약간 별개로 제가 좀 놀랐던 게 저희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씀 안 하시죠. 딸을 미치게 만드죠. 근데 거기 공감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맞아요. 미안하다는 맞아요. 말을. 제가 그 문장을 읽고 처음에 와. 이 혹시 작가님의 어머니는 일상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편안하게 하시는지 혹은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녹음이 되고 녹취가 돼서 책이 나오겠지 때문에 조금 지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큰맘 먹고 꼴깍 삼키고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던 것이 저는 70년대 중반 생이고 둘째 딸인데 그때는 좀 아무래도 흔했던 이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딸딸딸 낳다 중간에 뭐 낙태도 하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사람이 많았는데 저희 이제 양육을 해주신 친할머니께서는 굉장히 부주의하게 저희 생각에는 본인의 양육 스트레스를 어디다가 풀어야 하는데 저한테 푸신 것 같아요. 제가 국민학생일 당시에 원래 너의 위에 하나 더 있었는데 걔는 낙태했다. 그러니까 뭔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냥 제 행동 거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너도 죽일 수 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이런 말을 들릴 수 너무 있을 아무렇지 것 같아요. 않게 하던 예.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일로 들어가고 싹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대학생 때쯤 나이가 이제 20대가 돼서 어느 날 뭔가 다른 책을 보든 대화를 하든 간에 갑자기 그 10여 년 전에 들은 얘기가 갑자기 팍 생각이 들면서 미쳤나 봐. 내가 무슨 얘기를 듣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 노인네가 나한테 분석한 거야. 그러고 나서 얘기가 빠져나오기가 진짜 그럼 그때부터는 저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숨기지 않고 계속 꺼냈어요. 부모님한테. 사과를 빨리 사과를 하는 순간 일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다 몇 년 전에 그레타 거윅의 영화 레디버드 명장면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 이제 10대 후반의 딸과 어머니가 대화를 끊임없이 이제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딸이 이제 어머니한테 나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하지 내 딸인데 그러니까 이 딸이 사랑하는 거 말고 낳아줬으니까 사랑하는 거 말고 진짜로 나를 좋아하냐라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와 사실은 그 장면은 그 주인공이 10대 후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40 후반인데 난 40대 후반인데 아직도 난 이 상태구나. 나는 아직도 여기에서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후로도 또 몇 년 후에 이 책을 만나고서 느낀 것이 되게 양가적인 감정인데 하나는 나도 이런 책을 써야 된다. 이게 글이 됐든 녹음이 됐든 정말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로라도 나에게 몇 년 안 남았을 수도 있다.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런 생각과 반대로 절대 듣기 싫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이야기를 부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한테 미워하거나 원망할 근거가 너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니까 절대 듣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그 상태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학교 물고 보다가 혀를 자르고 사실 저희 엄마는 이제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엄마한테든 자식한테든 한 번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엄마 아빠랑 하다가 제가 막 난리를 쳐서 그 다음날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으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엄마도 되게 놀라시면서 너가 나보다 낫다. 왜냐면 나는 평생 그런 말을 못 들었는데 아빠가 처음으로 지금 아마 미안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세상에서 너일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이제 인터뷰를 약간 하던 와중에 이제 뭐 얘기가 이런 뭐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렷하게 기억하는 어떤 일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빠가 한 번도 자식들을 뭐 때리거나 손치거나 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저를 때린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그때 이제 근데 그게 제가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아빠 이제 사업 실패하시고 하시면서 되게 약간 화풀이 하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가 뭔가 거슬리게 했을 때
화풀이 한다는 느낌이 정말 들게 그냥 그 회초리 이런 게 아니라 손으로 그냥 진짜 막 붕 날아가지고 이렇게 막 때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거든요. 제가 정말 그때 남자와 여자의 힘의 압도적인 차이를 정말 느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맞으니까 막 저 끝까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은 적이 있었고 그때 엄마도 옆에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도 기억을 못하고 아빠도 기억을 못하고 심지어 엄마가 저한테 니네 아빠가 딸새를 손찌검하는 사람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찌검을 할 사람은 아니다. 절대 아빠는 평화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아빠도 근데 아빠도 처음에 기억을 못했다가 아빠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나 잘 모르겠는데 하다가 조금 있다가 맞아 하면서 나 그때 중학교 때 재영이 한번 좀 때린 적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이제 그제서야 되게 당황해 하길래 제가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난 게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그게 여기에 복합적으로 좀 섞여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어떤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다른 사람들, 다른 남자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이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도 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가 이제 저는 생각이 뻗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 내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만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 것이라는 게 좀 아득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부모님한테도 심지어는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엄마는 이제 그때 이제 바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빠는 그냥 제가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쳤더니 그날은 가만히 계셨는데 그 다음날 이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비슷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정신과에 제가 항상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기억이나 할까? 맞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저를 되게 괴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 아닌가? 왜 그 어떤 감당은 다 내가 하는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감사해요. 네, 이야기 다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시간 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요. 네, 말씀하시고 네, 뭔가 약간 눈이 감시고 그냥 하는 거예요.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사실 아까도 번역가님이 말씀해주신 게 저 형광펜이라고 놀랐는데요. 근데 제가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지?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제 눈앞에서 이제 증발을 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집안이 되게 독특했던 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얘기를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제 그 상황을 지내왔는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수능 원서를 쓸 때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엄마가 와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셔야 원서를 쓸 수 있는데 그런데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 대학교를 그냥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알바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왔으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수고했다 내지는 잘했다 했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었나 봐요. 근데 그런 말을 못 듣고 지낸 게 이렇게 쌓여 있었나? 그래서 제가 네 남매 중에 이제 막내인데 그랬는데 제가 사실 작년 10월 말쯤에 책을 한 권을 썼어요. 썼는데 암투병기를 썼는데 보통 암투병기랑 조금 다른 이야기를 시선을 썼어요. 이렇게 여자 한우들이 이 가부장제 때문에 남성 한우들과에서는 좀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부각시켜서 썼고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쓰다 보니까 페미니즘 안에서 이렇게 그 빈부 격차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생각이나 시선이 많이 다르다는 거를 고민을 하면서 글을
써가지고 마지막에 이 문장에 이게 또 와닿는 게 있었는데 아프지 않은 분들이 이런 글을 문장을 써주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255페이지에 치매 환자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치매 자체가 아니라 삶, 돌봄, 관계에 대한 협소한 이해이기 때문이다. 감은 가능성을 윤리적인 관계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사유하는 것은 돌봄과 의존이 삶의 근본적인 조건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문장 보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나오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또 반응이 책을 냈는데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 저희 가족들이 되게 이렇게 지인들은 막 오히려 이렇게 알려주려고 애쓰고 저희 가족들은 약간 이거를 이렇게 그 책에 어머니에 대한 뭐 감사 이렇게 감동적인 투병기는 아니어서 그랬는지 그냥 이렇게 또 그냥 스쳐 지나간 일처럼 하는 거에 그래서 제가 인정력도 되게 목이 말랐나 싶어서 되게 이렇게 왜 40대 중반인데 왜 이제 와서 엄마에 대한 이런 감정이 소화되지 않은 게 있다는 게 되게 자괴감이 와가지고 작가님 이 책 나오기 전에 이렇게 엄마와의 관계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친한 언니가 화지영 작가님 책 나왔는데 너 보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읽었거든요. 근데 읽어가면서 혹시 마지막에 결국 어머니에 대한 숭배나 그냥 다른 모녀 서사 같은 걸로 바뀔까봐 되게 진짜 다닥다닥할 정도로 너무 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 나 궁금한 거 어머니하고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아직 안 갔어요. 언제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게요. 전 그때는 되게 절실하게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근데 그게 쉽지 얘기했는데 않아요.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안 먹어질까요? 마음 안 먹어져요. 또 그 뒤로 바로 이제 뭐 책 개정판 작업하고 뭐 작업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꾸 그 후순위로 밀리는 거 있죠. 저희도 몇 년째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가족만 여행 가자. 우리 5만, 3딸, 엄마, 아빠. 애들도 빼고 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말만 한 지가 몇 년째고 사실 좀 근데 그걸 그린 것만으로도 저는 어머니가 행복하셨을 것 같고 저도 그 문장이 사실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네 뭐 황홀 산책 우리 딸 너무 좋아가지고 예전에는 엄마가 그런 말씀을 참 안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러니까 좀 서로 오히려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로 그런 말을 진짜 우리 딸 이런 말도 저는 진짜 막 너무 막 이 소리 막 이랬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표현하는 것도 조금 더 그래도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책 내시고 나서 좀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게 돼요. 왜 표현을 더 안 하실까?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 왜 미국 사람들 너무 표현만 해가지고 막 어메이징 막 모든 게 막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든지 사랑한다. 근데 저희 청소년 애들은 되게 빨리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근데 뭐 1교시에 사귀었다가 3교시에 헤어진다고도 뭐 하긴 하더만 근데 또 사랑한다는 말을 저희보다 자연스럽더라고요. 사랑해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애랑 뭐 이렇게 막 말다툼하다가 끝에 가면 막 알러뷰 맞아요. 진짜 그래요, 거기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되게 슬픈 얘기도 있었게 흑인들이 특히 나갈 때 알러뷰 막 하는 게 언제 들어올 때 사실 무사히 들어오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 꼭 사랑한다고 엄마들이 얘기를 한다 얘기도 어디서 책에서 보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표현이 조금 더 나이 들수록 더 있어야 되지 않아요? 표현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나이가 엄마도 나이가 드시고 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시간이 내 생각만큼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서운함은 좀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근데 아까 상상하니까 조금
네, 그러니까 맞아. 마음이 좀 아파. 그러니까. 아, 혹시 쓰신 책 제목 지금 말씀해 네. 주셨을까요? 저희가 축하해 네, 드리고 맞아요. 검색 맞아요. 가능할까요? 네. 나라님 생일 축하. 아직 슬퍼하긴 일러요. 저도 꼭 네, 찾아볼게요. 찾아볼게요. 네. 찾아볼게요. 축하드려요. 네. 아, 축하드려요. 그렇구나. 이제 거의 시간이 됐나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네. 편집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네. 저희 네. 편집자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볼까요? 아, 네네. 아, 네네. 네, 그 처음에 프롤로그에 네. 제가 미국이어가지고 정확하게 페이지 수는 말씀드릴 수 아, 없는데 네네. 프롤로그에 그 시간이 흘러 엄마의 삶을 나의 글 안에서나마 살아보고자 결심했을 때 이 부분에 결국엔 실패할 걸 예감하면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아. 이 책이 나왔을 때 그럼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너무 좋았어. 네, 아. 그런 점도. 근데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죠. 음. 그리고 이제 완성을 했다고 해서 뭐랄까 제대로 해냈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책을 쓸 때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책임감으로 정말 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거를 잘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강한. 어머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 책은 정말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편집자님한테도 많이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정말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많은데 그냥 끝까지 써서 낸 것만 해도 예, 어쨌든 성공은 아니라도 어쨌든 간에 나는 할 만큼 했다.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 더가 네. 그 이때 실패하리라 확신했을 때 네. 어떤 실패를 예상하셨는지 아. 제가 선물 잠깐 아, 예. 드릴까요? 아마 그게 페이지라고 나오는데 예, 아닐 거예요. 아니 성공적으로 실패하고 싶었다 이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제가 쓸 때는 내가 어디까지 또 다른 한 여성을, 그러니까 엄마라는 이름의 여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어떤 그 완전한 어떤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만약에 목표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불가능한 목표라고 잡는다면은 그 목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제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엄마와 저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고 단지 조금 더 이해하거나 아주 조금 더 이해하거나 덜 하거나 이제 그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고 책을 쓴 지금 그래서 엄마를 더 이해하게 됐느냐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게 됐죠. 예,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결코 잘 알아서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것이라서 이제 쓴 것인데 책을 쓰면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을 하나 더 알게 되는 것. 어쨌든 한 권을 쓰면 그 한 권을 쓰기 전보다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이제 조금 더 알게 됐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도를 하셨잖아요. 여기 실현하는 일이 아니라 시도하는 일이라 믿는다 하셨어요. 시도하는 시도도 못하다. 편집자님이 마지막 약간 말씀해 주세요. 이 책을 편집하시면서 어떤 네. 느낌이 드세요? 오늘은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양시안 작가님이 이전에 다른 북토크에서도 막 책을 쓰다가 없기도 하셨고 그런 이 책을 쓰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치열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북토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초보가 저에게 당도했을 때부터 이미 이 연구는 되게 좋은 연구였어요.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이 작업자로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고
작가님과 소통하면서 이 문장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표현을 덜어내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걸 논의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저한테도 되게 많은 공부가 되었던 좋았던 그런 작업이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이 책에서 고선희 님이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런 배우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이 있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 책을 읽은 독자님들이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최초의 독자 중에 독자로서 이 원고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가부장제 아래서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되게 분노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고선생님이 저희가 전 세대 여성으로서 겪었던 일들이 있지만 가톨릭 결혼 이후에 가톨릭 교리를 공부를 하려고 가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것조차 금지당해서 공부를 더 이어나가지 못하셨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고의 초입에서 이 고선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문학과 영화를 사랑하는지 지적인 열망이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큰 분노를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분노했던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삶이랑 연결을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남성과 결혼한 기혼 여성이어서 저도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고선희님과 반대로 저는 종교가 없고 남편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여서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지 초반에 성경책을 읽으라는 강요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명절의 현장이었고 저에게 명절 노동을 사하여 주었으니 이거 우리는 너한테 그렇게 명절 노동을 시키는 그런 집안 아니다. 근데 이건 읽어라가 된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읽었습니다. 읽었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너무 많이 괴로워서 돌아오면서 오늘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거기 앉아서 어떤 걸 하고 온 거지?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네, 그 주기도문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걸 그냥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시민권을 박탈당했구나. 헌법에도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가 나한테는 없는 거구나. 계급이 추락했구나 라는 걸 정말 되게 구체적으로 느꼈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게 고선희님한테는 다른 양상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한 사람은 종교를 강요당하고 한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얻지 못함으로써 그 부분에서 제가 더 크게 이렇게 분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떠올랐는데, 오늘 제가 이 에피소드를 꺼낸 이유는 결국에는 고선희님이 이제 그런 시절을 겪으셨으나 제가 작가님께 이제 작업 후일담을 전해 듣기로는 작가님이 어머니를 이 작업에 이제 한 사람의 협력자로 초청을 하시면서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런 작업을 같이 하신다는 게. 근데 이제 하재영 작가님께서 어머니께 안경을 선물하셨대요. 어머니께서 안경 코받침이 너무 불편해서 이 코받침 밑에다 휴지를 끼고 이렇게 앉아서 독서를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농담삼아 하재영 작가님 표현에 의하면 나는 엄마를 지금부터 페미니즘에 이용할 거야. 그리고 그 대가로 이 안경을 사주는 거야. 이용당하는 거야. 라고 그 대가로 안경을 사줄게. 안경을 사고 가셨대요. 근데 그 안경이라는 선물의 의미가 고선희님께도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으셨지만 결국에는 끝내 고선희님이 읽는 자로 남으셨구나 라는 걸 너무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어서 원고를 작업을 느꼈던 그런 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고선희님과 또 하정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좋은 방식으로 어머니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네. 그 안경 사드린 것도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엄마는 이제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이 책이 페미니즘 책이라거나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쓰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했을 텐데,
어느 순간 이걸 밝혀놓고 약간 마음 편하게 써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안경도 사드리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제가 좀 되게 비싼 린드버그라고 아세요? 그 안경을 사드렸는데. 근데 이제 사드리면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페미니즘 책이고 엄마는 사실은 이북 나가는 건데 괜찮겠어? 했더니 엄마 안경을 보면서 괜찮다? 멋을 이용하면 어떤 거? 안경도 사주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엄마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냥 페미니즘이라는 거 되게 상식적인 얘기네 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책을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그런 책을 보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게 저는 되게 네, 사실 이 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합니다. 저희 편집자님도 진짜 네, 그러니까 저희 편집자님이랑 같이 책에 대해서 그 정확성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런 게 되게 강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읽을 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단어 하나 놓고 여기서 더 적절한 단어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이제 했던 게 저도 너무 그 편집 과정이 되게 즐거웠던 예, 너무 감사한 편집자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까먹고 있었어요. 너무 이분 토크 벌써 끝나다니 아쉽기도 하고 또 오늘 되게 오랜만에 또 서울 대면 우리 아름다우신 독자님들 대면하고 또 우리 서점 주인 서점 이 사장님도 예전에 인연이 있던 분이어가지고 오늘 정말 너무 보람차고요. 작가님 이야기가 정말 너무 잘 들리지 않아요? 책처럼? 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래서 네, 오늘 너무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푹 쉬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